연준에서도 50bp B컷을 선제적으로 했다고도 하고, 뭐 데이터를 보면서도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해설도 되게 다양한데, 그 와중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후행 효과로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높다 보니까 그 네. 지표를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음. 근데 그와 비교해서 음. 연체율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던 것 같은데, 그 괴리가 왜 그런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은 어쨌든 자기 집이라도 가진 사람과 집을 안 가진 사람, 그리고 뭐 주식이야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401k를 통해서 많이 이제 좀 노출이 돼 있지만, 어쨌든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의 경제는 08년 이후에 그 양적 완화를 통한 저금리와 통화 부양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장기 금리가 긴 듀레이션의 자산의 가격을 멀티플을 높여주고 가격을 높여줘서 지금 현재 웨스 이펙트가 이렇게 강한데,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단기 금리 뭐 5%까지 올렸다고 무슨 리세션 온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진짜 긴축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긴축이 된다라고 말하는 포인트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한편에서는 아니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게 뭐 지금 이미 미국인들은 많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는 거는 많이 올라가는데 명목 GDP나 아니면 자산 대비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건 명목으로 보니까, 네네. 명목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지금이 제일 높겠죠. 그만큼 그 화폐의 가치는 절하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으로는 제일 높지만 미국인들의 자산 가치와 아니면 명목 GDP 이렇게만 나눠서 봐도 전혀 높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그렇게 연체를 하는 사람들은 하위의 50%,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죠. 우리나라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자산 간의 어떤 중국과 같은 그런 구조조정을 전혀 하질 않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나요? 그게 가장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산을 안 가지고 있는 하위 50%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50%간 이제 그 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 임금, 인플레이션은 차감한 명목 말고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뭐 3년간 어쨌든 실질로는 임금이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 그분들은 이제 뭐 신용카드나 이런 연체율이 계속 높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텐데, 네. 반대로 이제 상위 50%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1, 2주 전쯤에 썼던 칼럼인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여기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웨스 이펙트나 모든 이제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결국에 낮은 장기 금리, 낮은 턴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쩔쩔매면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다. 단기에 비해 한참 낮은데 장기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단기 금리 쪽 올랐다고 리세션을 얘기하시면서 장기채를 사시면, 많은 분들이 사면 어떻게 되죠? 장기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가치는, 왜냐면 멀티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주식이든 이제 뭐 부동산이든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핵심인데, 그렇죠. 그게 좀 부양돼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인들 민간은 지금 얼마나 돈이 많고, 지금 08년부터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은 부채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찍어낸 돈을 가지고 미국 정부가 부채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낸 부채로 민간에게 부를 이전시켜준 꼴이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 자 보실게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의 GDP 대비 부채입니다. 부채라고 네. 하면 거의 뭐 지금 뭐 올타임 하이죠. 거의 역대 120. 최대죠. 근데 미국의 민간 부채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건전해요. 민간이라고 하면 가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 하늘색은 기업이고요. 명목 GDP 대비로 본 겁니다. 명목 네. GDP 대비로 했을 때 요때가 08년이에요. 근데 이게 가게라고요. 가게, 하우스홀드. 뭐 이때에 비해 엄청나게 건전하지 않나요?
한국의 건전한. 민간 부채와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 민간 부채가 엄청 심각하고 정부 부채는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서 그걸 다 민간의 자산으로 이전을 시켜준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네네. 그게 다 장기금리, 낮은 장기금리,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낮은 장기금리에 고정돼서 그 민간에게 부를 이전해준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기업 부채도 보시면 기업들이 요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 낮은 장기금리에 코로나 때 완전 금리가 낮았잖아요. 장기금리나 이런 게. 그렇죠. 그때 엄청 부채를 엄청나게 그 낮은 장기금리에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금리 올라간 거에 영향을 받나요? 전혀 안 받죠. 앞으로도 받으려면 물론 그 기업들이 빌린 부채도 5년, 뭐 6년, 7년, 뭐 10년 이러면 롤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가 높아져 있어야지 그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그때 받았으니까 GDP 대비로는 명목 GDP 대비로는 기업 부채도 이렇게 지금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하늘색은 네. 민간이고 주황색은 민간 가계부채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계의 자산을 볼게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부채를 제한 에쿼티 비중. 에쿼티라고 하면 뭔가요? 집을 한국으로 치면은 집을 10억짜리를 샀을 때 부채 뭐 보통 담보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출을 7억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3억에 내 에쿼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에쿼티의 평가 가치가 지금 부채를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7억을 제한. 아까 제가 말한 10억을 예로 들자면 부동산 미국인들의 가치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고라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에쿼티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부채를 제한 거니까 에쿼티가 이렇게 높다라는 건 미국인들은 소비를 언제든지 만약에 자기들이 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뭐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소비를 하려면 자기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채를 제한 가치라고요. 보시면은. 엄청 많네. 이런 상황에 단기금리 올랐다고 리세션 올 거니까 장기 채권 사 이러면 장기금리가 낮게 또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금 모기지금리는 무조건 미국의 장기금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오르면 모기지금리 오르고 아시죠? 이거는 장기금리가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장기채 금리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미국인들 가처분 소득 비율 대신 미국 가계의 순자산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순자산을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죠? 네. 소득 대비 미국 가계의 순자산으로 보자면 소득은 크게 오른 게 없는데 순자산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주식, 뭐 부동산 다 합쳐서 그냥 민간, 기업도 합쳐서 민간의 자산이 이렇게 높다라고요. 이렇게 높은 상태는 근데 이렇게 높은 거는 장기 금리가 올라줘야지 해소가 되는 거지 내려가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리세션을 걱정하려면 민간의 정말 어떤 그 뭐 이자 비용이라도 높든가 이게 지금 1974년부터 현재까지인데 미국 기업들이 지금 순이자 비용 내고 있는 게 이익 대비 순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 순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익 대비 벌고 있는 순이자 비용이 이렇게 없네요. 역대 최저로 지난 50년 중에 제일 낮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금리 올라간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유지가 되고 웨스 이펙트가 유지가 되고 소비가 유지되면 뭐 경제가 강한 게 좋자면 노랜딩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연준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왜 어쨌든 간에 랜딩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주식도 올타임하이, 금도 올타임하이, 뭐 부동산도 올타임하이. 이거는 당연히 결국에 인플레이션의 재귀결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랜딩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노 랜딩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뭐 조금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그거는 주식시장에 좋은 시나리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08년부터 이렇게 중앙은행의 부채 화폐화라고 하죠. 뭐 이건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했고 유럽도 했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 가장 이거를 남발한 게 지금 미국이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속으로는 많이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질문 얘기하려고 크레딧 카드 연체율 상승과 이제 기업 연체를 비교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표님이 그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증가한 거는
하위 계층에 의해서 미국의 민간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위 계층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 실질로 봐야 된다. 명목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까지 화폐가 절하된 게 얼마인데, 실질로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크레딧 카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거고, 상위와 하위의 이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경제를 본다라는 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이 상위 500개의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투자가 어떻게 될까 해서 보는 건데, 그걸 본다라는 거는 그래도 하위는 되게 힘드니까 미국은 당장 리세션에 빠질 거야, 이게 아니고, 결국에 어쨌든 그걸 대변하는 중위값을 만들어내는 건 상위 계층의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당연히 미국이 리세션, 그것도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리세션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리세션이 나타나기 위해선 아무도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한참 더 올라야 됩니다. 지금보다. 장기 국채 가격이 훨씬 더 떨어져야, 장기 국채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한참 더 상승을 해줘야 그래야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먼저 떨어질 거고, 그래야 웰스 이펙트가 많이 줄어들 거고, 웰스 이펙트가 줄어들어야 기업들도 기업들도 대출을 받고, 돈을 조달하기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좀 더 어렵겠죠. 그래야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도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웰스 이펙트가 줄어들어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웰스 이펙트가 주는 건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것밖에 없다. 어닝이 빠질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인데, 제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이제 미드웨이 님이란 분이 이제 굉장히 장기 금리가 뭐 이제 전쟁 때도 그 YCC하고 했는데 장기 금리가 오를 거라는 가정을 하는 게 확률이 극히 작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잡는 것도 결국엔 장기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준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제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주가의 붕괴와 어떤 게 더 연준 입장에서 싫으냐,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장기가 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그냥 부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그 길까지는 굉장히 멀리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 미드웨이 님이 생각하는 거는 전형적인 비트코인하고 귀금속 호들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예요. 저렇게 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여버릴 거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그 과정에 굉장히 생각지 못한 그런 격변이 있을 거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준이나 입장에서 주가의 붕괴나 뭐 어떤 그런 큰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정말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반등, 저는 제가 70년대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 중에 무엇이 더 무섭냐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70년대 같은 게 훨씬 더 무섭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나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뭐 이러니까 뭐 비트코인하고 귀금속, 누구보다 귀금속에 불리시했던 사람으로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연준이 아주 쉽게 다시 개입해서 뭐 막을 거다, YCC를 할 거다, 이거는 아주 무모한 정치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시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접근해서 장기물 금리가 안 오를 거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연준은 생각보다, 막상 정말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매파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긴 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방금 얘기해가지고 네.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또 궁금한 게, 항상 대표님께서 인플레이션은 웨이브로 온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연준 인사들이나 이렇게 막 보면 거기도 이제 매파, 비둘기파 막 나눠주긴 하는데, 이 정도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인하를 할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파동 형태로도 움직인다고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파동으로 나올 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거를 확실히 봤는데, 그거는 결국에 대선이 지나고 누가 대선을 잡고 누가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정책에 맞는 통화 정책이 발현이 될 거고, 네. 결국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M2 광의 통화의 증가는 결국에 어떤 그냥 연준이 돈 찍어낸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결국 둘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민간에서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도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또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 어떤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게 여러 개가 복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통화량의 증가나 어떤 그런 활발한 그런 게. 근데 미국은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거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뭐 2% 이내의 뭐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마 보기 매우 힘들 거다. 지금 대선 전까지 원유 가격에 엄청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과 이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상품 물가의 엄청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3%에서 뜨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만약에 유가의 급등만 언제든지 이게 뭐 대선 이후건 언제든 나타난다면 그거는 물가 수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유의 21년처럼 뭐 원유가 막 상승하고 주식도 같이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22년 1월부터 원유랑 원자재만 더 상승하고 한 4월까지, 22년 4월인가 6월까지 원자재만 더 상승하고 주식은 막 빠지고 채권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때 당시처럼 21년과 같은 움직임은 나오기 꽤 쉽지 않을 거예요. 원유가 정말로 크게 상승을 하는 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렇죠. 즉각적으로 일드 기반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에 그렇죠.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 움직임만 봐도 어떤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저희 포트가 유가가 이렇게 뭐 크게 흔들리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좀 거의 멀쩡하지 하고 보니까 오레셋이 중국이 많이 오르고 있네요. 중국 빅테크가 많이 오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쨌든 좀 굉장히 어렵긴 하네요, 예측하기가. 네, 많이 어렵죠. 근데 큰 틀은 저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못 맞추겠죠. 뭐 그 중에 뭐 그래도 한 50% 이상만 맞추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호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큰 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어쨌든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건 보통 저는 단기적으로는 금에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금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신흥국 사이클과 원자재 사이클을 뜻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와 이거를 한번 제가 시간을 잠깐 내가지고, 오늘 시간 많으니, 장기 채권 가격은 많이 빠지는 와중에 금이 어쨌든 원래는 장기 채권하고 많이 연동된다라고 알고 계신 금 가격은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귀금속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한국에서는 나름 제 공헌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불안해서 일단은 귀금속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튼 이 귀금속이 이렇게 먼저 간다라는 건 어떤 함의가 크다. 달러도 저는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러도 변동성이 요새 많이 크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4인가? 105? 네네네. 그렇죠? 네, 보입니다. 이거 뭐 전에도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이제 흰색이 금이고, 금 가격이고, 이제 빨간색이 TLT,
그러니까 장기채 가격인데 네. 네. 보면 이렇게 커플링 되다가 이 19년, 20년 팬데믹 요때부터 이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죠.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그 중앙은행도 다시 한번 뭐 무제한 QE 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실 금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무튼 이러면서 결국에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이 주는 이제 어떤 함의가 무엇일까? 11년 고점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말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하나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프루팅에서 해석도 해드리고 하는 그 센티멘트 트레이드라고 펀트 사이트인데 많은 분들이 좀 별로 펀트에 대한 좀 생소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네.